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엔보다 훨씬 강한 국제안보연합 출범. 2.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3. 한반도 전체가 황금 위에 둥둥 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싸늘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느 편을 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정글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아이디어인 국제안보연합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구상은 현 존재하는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국제안보연합은 아시아 대표 국가로서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안정성을 인정받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안보연합의 주요 국가로 선택된 것은 그동안의 노력과 업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재와 협력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안보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안보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의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구시대의 언어가 등장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형성해 놓은 평화기조 아래 냉전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잇따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올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회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를 전략개념 문서에 기입하며 신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0년대 나토가 러시아를 파트너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 순식간에 러시아는 적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또한 중국도 신냉전의 한 축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미소양 진영의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이제 대두되는 신냉전의 중요한 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힘을 합친 반서방 진영이 큰 축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제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저항을 계속했죠. 유엔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주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 세계는 러시아 중국이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유럽을 강하게 뒤흔든 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중국 인사로 유명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수사를 사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추적,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군을 움직여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만을 상대로 무역 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한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미군 역시 함대를 출격하며 펠로시 의장을 보호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력 보강을 위해 핵실험은 물론 항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굴기의 자세를 선보였죠.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합종연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커스, AUKUS를 설립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IPF를 새로 설립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나 여럿은 상대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변도에 유리한 정책을 감내하는 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 제안한 IPEF 협력에도 고개를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중립 외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죠. 인도를 압박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신을 표현하는 인도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연합, 인터컨티넨탈 시큐리티 유니언, ICSU, 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가에서 초국가적인 안보협력 단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테러나 전쟁 등 국지적 사태의 사전적인 조율이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러한 취지하에 생긴 조직이죠. 원래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소규모 국가만이 참여했지만 확장하는 소련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한 덕분에 규모가 늘었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에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향해 전면 압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의 응전을 바랬으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몰래 자원을 보내는 우회책을 써야 했죠. 덕분에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진영 두 축에서 이득을 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에 놀라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신냉전의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스위스도 최근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며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 위주의 정책에 손을 들며 진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러시아가 주축으로 결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같은 편을 만들려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유럽과 미국 위주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주요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을 포용하기에는 협소한 세력이었습니다. 협력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니죠. 그렇기에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킴 선임연구원은 대륙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 ICSU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이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당면 과제를 비롯해 저강도 테러리즘과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죠.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의상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확고한 지원 업무, 리솔루트 서포트 미션을 모태로 이후 후속 조직을 창설, 분쟁 지역에 무력이 필요할 경우 국제안보연합 소속 조직이 국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도움은 물론이고 제때 군사를 파견할 수 없어 재앙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국들의 양해를 받고 문제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구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얀마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는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를 막고 군사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이 임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킹스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워시 나토 조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 창설과 관련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가운데
국제안보 조직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국제안보연합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될 대한민국. 한때는 회원국으로서 참가조차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국제안보연합 가입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 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제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굳이 고고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압니다. 3350년 전 18세의 나이로 요절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덕에 투탕카멘이 쓴 황금 마스크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유물이 됐죠.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유인력 이론을 정립한 아이작 뉴턴은 무려 20년 일한 시간 동안 철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콜럼버스는 황금의 땅 아시아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항해를 떠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미국 서부의 발전을 볼러온 골드러시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국인들이 서부로 몰려오며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하루라도 황금에 열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조차도 황금을 내려놓은 일이 없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인간은 단 한 번도 금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누구도 성공한 적 없죠. 따라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황금은 인류에게는 가장 특별한 금속이었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도 분명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의 마중물이 된 금 모으기 운동을 일으킨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1년 3월 1일 기준 IMF의 국제금융 통계 IFS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세계 35위 수준입니다. 리비아,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이 한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금 생산량은 고작 335.3kg으로 국내 연간 금 생산량은 고작 335.3kg으로 그나마도 사금을 뺀 순금으로만 보면 329.5kg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광산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투자금 역시 빈약한 상황이어서 광산이라 불리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금 부족 국가처럼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너도 나도 금맥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골드러시 못지않은 금 캐기 열풍이 불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동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전 러시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시베리아 황무지에서 금광이 터진 겁니다.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로그 지역의 러시아 최대 금 생산 회사인 플류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는 그 아래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수호이로그 지역은 냉전 직후 반체제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는데 아직 그렇다 할 광불이 발견되지 않아 미친 척하고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사들였죠. 그런데 실제로 금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그해 그러니까 2017년 중국에서 역대급 금광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매장량이 550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시세로 약 8조 원이었는데요. 옆 나라 중국에서 발견된 8조 원 규모의 금광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금광은 그 10배 그러니까 매장량 1780톤에 시세로 따지면 무려 85조 7천억 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10배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이 한반도 바로 위에서 발견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입니다. 왜냐면 한반도는 한때 세계 3대 금광을 보유했을 정도로 금 부자 국가였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금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따르면 285년 백제의 임성태자가 일본의 채금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경주에서 출토되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유물 중에는 금관 등 금을 세공에 만든 장신구가 유독 많은데 통일 신라시대에는 철유전, 장글랑, 축야방, 채태분 등과 같은 광업을 전담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쓴 고려사에도 중국 원나라에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금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세종대왕은 금맥을 발견한 이에게는 관직과 포상을 주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조선 말 흥선대원군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1864년 외국인에게 금광을 운영할 수 있는 광업권을 특허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 개발된 금광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광, 전라남도 해남의 은산금광, 충청남도 직산의 직산광산 등입니다. 그중 운산관상은 개발 시작 후 40년 동안 80톤의 금이 생산되면서 세계 3대 금광이라고 물리기도 했죠. 그런데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에는 미국 서부의 골드러쉬에 버금가는 실제 골드러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현재도 여러분들은 우연히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노다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텐데, 이 단어는 금광에서 유래했습니다. 1800년대 말 선교사로 조선으로 온 알렌은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워낙에 언변과 사교술에 능했던 그는 고종을 꼬드겨 운산광산 채굴권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알렌으로부터 광산 채굴권을 넘겨받은 미국인 사업가들은 조선인들을 고용해 광산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금맥이 발견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노 터치" 였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양놈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 노다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후로도 우연히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을 보면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서양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일만 묵묵하게 해내면 조선 광부들의 슬픈 이야기가 노다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알렌에게 넘긴 운산광산 채굴권은 25만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운산광산의 연간 생산량이 4,950만원, 현재 시세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괜히 동아시아 최대 금광이라고 물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더 철저하게 파헤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시대상황금광시대라는 만문만화는 모든 광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 금광하며 강화도는 40간만 남겨놓고 모두가 금땅이라 하고, 조선에는 어느 곳이나 금이 안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지? 라며 당시의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신문이 풍자한 것처럼 1930년대 조선은 가히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골드러쉬 시대에 있습니다. 너도 나도 금맥을 찾겠다며 산으로 강으로 들러 떠났죠. 험한 산을 헤치고 다녀야 하는 굳은 일이니 남자들만 금광에 뛰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기생, 간호사 등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금광 하나로 현재 가치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던 여성은 지금으로 치면 114안내원이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렇게 조선 땅에 5,500여 개의 갱도가 파헤쳐지는 금 열풍이 불었던 것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금광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금을 고가에 매수하는 상금장려 정책을 편 탓입니다. 조선 땅에서 채굴한 금은 당연히 일본 정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은 덕분에 세계 3대 금광국으로 올라섰죠. 당시 일본이 기를 쓰고 조선의 황금을 채굴한 것은 군비 확충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국제통화였던 금을 확보해 군비 확충을 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분 골드러쉬는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기획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황금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까요? 해방 후 일제가 떠나면서 대부분의 금광은 폐광으로 변했는데,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금광을 개발할 수도 이를 채굴할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금광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광산은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광으로 기록되어 있죠. 1908년 청양 구봉산 동쪽 계곡을 지나던 한 주민이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이후 약 60년간 20톤의 순금이 구봉광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성기로 물리는 1961년부터는 매달 100kg 이상의 금이 쏟아졌죠. 현재 시세가 1g당 약 77,000원으로 본다면 매달 77억 원이 이 광산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 연속으로 말이죠. 또한 금광이라는 특성상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금이 약 30%에 이르렀다고 하니 구봉광산에서 채굴된 금의 양은 전성기 때 한 달 100억 원을 호가했던 겁니다. 당시 구봉광산에 비견될 만한 금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죠.
충남 청양의 구본광산에 필적할 만한 광산이 충북 음성에도 하나 있는데 무급광산은 1956년부터 약 40여 년간 15톤의 금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매달 100kg 이상의 순금을 생산해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전국의 금 생산량의 80% 이상이 무급광산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니 가히 기록에 남을 만한 금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역시 1990년대 중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97년 폐광하기에 이르렀죠.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이라 불리던 금광을 보유했던 조선이지만 개화기 서양인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진 후 한반도에 남은 금광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과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을 생산 중인 광산 중 경제성이 있는 금광은 대우조선해양 SMC가 소유한 전남 해남의 은산광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2015년부터 재굴이 이뤄져 2015년 242kg, 2016년 122kg, 2017년 90kg, 2018년 91kg, 2019년 71kg 이채굴됐죠. 하지만 이 역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채산성 있는 금광은 그나마 가사도 광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꿔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도시광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버린 가전제품에 사용한 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광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폐 휴대전화 1톤에서는 무려 400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고품위 광산이 아닐 바에야 차라리 폐 휴대전화에서 회수하는 금의 양이 훨씬 채산성이 높다는 것이죠. 도시에 버려진 폐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금을 회수하는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아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1세기 연금술인 셈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분쟁 전방위적으로 닥쳐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이 도시광산 분야에서 가장 선두가 되어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